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죠. 첫 번째 상대인 우루과이. 과연 대한민국이 우루과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루과이에는 핵심 선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호세 히메네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던 선수이고요. 최근에는 대표팀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라우오, FC 바르셀로나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인데 이란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월드컵에 못 나오게 된다라는 현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겐 아주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모두가 아는 벤탄쿠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발베르데,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의 중원에서 현재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이고요. 카바니, 수아레즈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우루과이와 클럽 팀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스트라이커죠. 최근 이제 신성으로 나타난 리버풀의 누네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우루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탄쿠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토트넘에서 우리가 보듯이 벤탄쿠르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팀 내에서는 오른쪽 풀백과 오른쪽 윙어가 스위칭 플레이를 자주 가져가는데 그때마다 벤탄쿠르가 그 사이에 껴주면서 연계에 도움을 주는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 누구인가요? 발베르데. 현 시점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라고 뽑히고 있죠. 발베르데가 보여주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정말 무서운 중거리 슈팅 능력을 장착했다는 부분인데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중거리 슛을 넣으면서 중거리 슈팅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줬던 두 선수이죠. 카바니와 수아레즈. 지금의 우루과이는 이 두 선수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카바니가 선발로 나올 경우에는 넓은 활동량과 포스트 플레이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수아레즈가 선발로 나올 때는 확실히 클래스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누네스. 복병이에요, 복병. 이번 시즌 리버풀로 이적을 했는데 그럴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진 못하지만 국대에서 누네스 왼쪽 윙포워드로 나오면서 정말 무서운 1대1 능력 그리고 드리블을 통해서 굉장히 상대편 오른쪽 풀백을 괴롭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에 이 누네스를 어떻게 막느냐가 정말 이번 월드컵에서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루과이에는 이 정도 선수밖에 없을까? 왜 이 정도면 우리가 들여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의 복병이 두 명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경기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드라쿠르즈랑 펠리스트라는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양쪽 윙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드라쿠르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프리킥 능력, 연계 능력을 갖춘 선수이고 펠리스트리는 오른쪽 윙으로 나와서 오른쪽 풀백과 같이 연계 플레이를 잘 가져가는데 야, 이때 이 펠리즈가 보여주는 1대1 능력 그 왼쪽 라인을 우리가 잘 막지 못한다면 위험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에고 알론소. 우루과이 국가대표팀 감독님은 원래 오스카르 타바레스라는 감독님께서 15년 동안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분이 이제 경질이 되고 나서 지금 디에고 알론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15년이라는 장수를 했던 감독님 다음에 2021년에 부임이 됐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이고 현 시점 우리 대표팀에게는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는 지난 평가전을 봤을 때 4-4-2 혹은 4-3-3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3-3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에는 계속해서 주전 로체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 사이드백에는 올리베라, 중앙에는 카세레세드오 혹은 히메네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른쪽에는 바렐라 혹은 수아레즈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베시노, 발베르데, 벤탄쿠르가 나오는 게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토레이라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으러 들어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펠리스트리, 이 선수 무섭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누네스, 그리고 포워드에는 수아레즈 혹은 카바니가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아레즈가 선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4-3-3의 라인업입니다. 4-4-2 같은 경우에는 베시노가 빠지게 되고 드라쿠르즈가 들어오면서 왼쪽 윙에서 활약을 하던 누네즈가 투톱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는 최근 6경기에서 다양한 포메이션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캐나다전의 포메이션 4-4-2, 이란전 포메이션 4-3-3, 미국전에는 3-5-2, 멕시코전에서는 4-1-4-1 등 이렇게 다양한 포메이션을 가져가는 걸 보면서 많은 시도를 해보고 있다 혹은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월드컵을 대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 감독이 정확히 원하는 포메이션이 짜여져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아시아 나라인 이란과의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1-0으로 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란과의 경기를 통해서 많은 언론들이 우루과이 할만한가? 우루과이 이겨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경기를 다시 돌려보게 된다면 이란은 우루과이에게 처참하게 얻어맞던 경기였습니다. 허나 여기서 이란이 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은 침대식 축구, 우리가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수아레스, 누네스, 벤탄쿠르, 발베르데 등이 화가 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월드컵은 증명에 대해기도 하니까 이런 거 잘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루과이가 이 경기에서 좋았던 모습 중 하나는 발베르데와 벤탄쿠르의 후방 빌드업을 통한 펠리스트리와 수아레즈 쪽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수아레즈가 이제 오버래핑을 나가고 펠리스트리가 공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벤탄쿠르 혹은 발베르데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껴줍니다. 그러면서 수비수들의 혼란이 일어나고 이 뒷공간을 굉장히 잘 공격을 했었던 우루과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루과이가 약점이 없나? 벤탄쿠르, 우리 모두가 토트넘에서 좋게 보고 있고 잘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 벤탄쿠르의 약점인데요. 이 벤탄쿠르는 광견병이 걸린 것처럼 갑자기 혼자 막 지 혼자 이렇게 압박을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탄쿠르가 이 압박을 나갈 때 그거를 조금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우루과이에게 멋진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기는 이란이 1대0으로 이겼죠. 어떻게 이겼을까? 이란의 전술은 우루과이가 빌드업을 할 때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 주고 압박이 실패했을 때는 빠르게 내려서 두 줄 수비를 굉장히 멋지게 펼쳤습니다. 두 줄 수비를 통해서 공을 뺏었을 때는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빠르게 공격을 가져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골을 넣었던 장면을 돌이켜보면 골키퍼로부터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이끌어냈고 왼쪽 사이드로 볼이 빠진 것이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이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후방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장점을 우리가 조금만 잘 살린다면 충분히 우루과이를 공략할 수 있는 월드컵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루과이가 이란한테 졌다고 얕볼 팀인가? 아닙니다. 강팀입니다.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멕시코만 만나면 철절 쳐는데 멕시코를 3대0으로 이겼던 우루과이였습니다. 이란과 했던 경기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이 멕시코 경기였는데 루카스 토레이라를 사용을 했고 포워드에는 수아레즈보다 카바니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았던 모습은 확실히 카바니가 앞에서 띄워주다 보니까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루카스 토레이라가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루과이의 현재 가장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발베르데가 하프 스페이스에 편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펠리스트리와의 조합을 많이 만들어내며 멕시코를 굉장히 괴롭혔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우루과이의 약점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 왜 이 경기에서 우루과이 약점을 찾아볼 수 없었을까? 그거는 바로 멕시코의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이 경기에서 우루과이에게 3대0으로 졌지만 점유율 부분 51대 49로 경기를 끝냈고 패스 부분에서도 3개나 더 많은 횟수를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패스는 많이 했지만 짧게 썰어가는 모습들 때문에 뒷공간 공략을 하지 않아서 우루과이의 전방 압박에 굉장히 고전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루과이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패스를 가져가기보다는 상대를 정확하게 유인한 뒤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같은 선수들을 통해서 뒷공간을 잘 공략하는 게 이번 월드컵 우루과이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벤투호 과연 우루과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벤투호는 중상위권 팀들에게는 좋은 경기력과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지만 강팀에게는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브라질에게는 부임 초반에 3대0이라는 패배, 그리고 최근에는 5대1이라는 큰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세계 1위, 정말 최고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루과이는 최고의 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민국이 좋은 전술을 준비해서 나온다면 우루과이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투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투톱으로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껴졌고 그 투톱에 나오는 선수들의 합이 경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을 할 땐 하더라도 이란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실패를 했을 경우 빠르게 내려서 라인 간격만 유지를 잘 한다면 우루과이 매서운 공격력도 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통곡의 벽, 김민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루과이의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해야 하냐? 우루과이가 전방 압박을 가져가기 때문에 뒷공간 노출이 많이 되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선 침투로 살려간다면 좋은 찬스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의 그 관경병, 그냥 미쳐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그 전방 압박만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미드필드에서 수적 싸움을 가져가서 그 공을 잘 돌려서 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남미 선수들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옐로카드 혹은 퇴장까지도 유발을 해낼 수 있고, 그런 행동들을 오히려 우리가 즐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유를 보여준다면 분명히 공략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줬던
우루과이의 최근 6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스코어 예측도 빠질 수 없겠죠. 문도구가 생각하는 우루과이전, 우리가 선득점만 가져갈 수 있다면 2대0 혹은 2대1 승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실점을 하게 된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3대1 패배까지도 될 수 있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여부는 누가 선득점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우루과이 대표팀의 분석은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나 분석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서는 또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에 대한 심층 분석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루과이 한번 잡자. 벤투 화이팅!